조선의 어느 고을 새벽 안개가 논둑을 타고 천천히 흘러가던 날들이 이어지던 곳에 봉석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지도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들 말로는 눈치가 느리고 생각이 단순해 늘 한 박자 늦는 사내였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이름 대신 바보 봉석이라 불렀다. 하지만 봉석은 그 말이 자신을 낮추는 말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누가 불러주면 그저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시키는 일이 있으면 묵묵히 몸을 움직였다. 봉석은 19살 무렵 김진사 댁에 들어왔다. 그때부터 꼬박 열해를 그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다. 김진사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고 넓은 논밭과 기와집을 가진 양반이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체했지만 속은 인색하고 성질이 사나운 인물이었다. 봉석은 그런 김진사의 성정을 잘 몰랐다. 아니 알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잘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봉석에게는 충분했기 때문이다. 날이 밝기 전 봉석은 늘 가장 먼저 일어났다. 마당에 쌓인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부엌으로 나르고 해가 뜨면 곧바로 논으로 나갔다. 여름에는 허리까지 잠기는 물속에서 모를 심었고 가을이면 뎁단을 치고 하루 종일 들판을 오갔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고 어깨는 늘 욱신거렸지만 봉석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일을 마치고 저녁밥을 받으면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고맙습니다. 요하고 인사하는 것이 봉석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일한 말이었다. 김진사는 속으로 늘 생각했다. 저놈은 바보라서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믿고 있지. 그래서 봉석에게는 품깹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었다. 다른 머슴들에게는 해마다 쌀 10가마니씩을 주면서도 봉석에게는 낡은 오두막 하나와 밥 몇 끼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봉석 역시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집도 주고 밥도 주는데 더 바랄 것이 뭐가 있느냐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세월이 흐르며 김진사 댁에는 새로운 머슴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저녁이면 마루에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도 쌀 10가마니 받았네. 이대로 몇 년만 모으면 장가갈 수 있겠어. 봉석은 그 옆에서 말없이 밥만 먹었다. 쌀 10가마니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사람들 얼굴에 떠오른 기대와 웃음이 부러울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이가 제법 있는 머슴 장복이 봉석을 불러 세웠다. 봉석아, 너도 이제 30이 넘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요. 그럼 장가갈 생각은 없느냐? 봉석은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장가요 해야지요. 언젠가는요. 그럼 그 돈은 어찌 마련할 셈이냐? 돈이요. 장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봉석에게 설명했다. 머슴이 일을 하면 품깁을 받는다는 것. 그 품깁이 있어야 사람이 살림을 꾸리고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봉석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한 듯 보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기색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너는 왜 품삯을 안 받았느냐? 봉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밥만 먹여주시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에 장복의 얼굴이 굳어졌다. 봉석아, 너도 사람이다. 내가 바보라서 속인 거다. 그날 밤 봉석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시끄러웠다. 지난 열해 동안 자신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가 처음으로 떠올랐다. 오두막과 밥, 그리고 끝없는 노동, 다른 머슴들이 받은 쌀 10가만이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렇다고 김진사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쉽게 들지 않았다. 자신을 먹여 살려준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봉석은 마음을 정했다. 물어보기로 했다. 화를 낼 생각도
따질 생각도 아니었다. 그저 알고 싶었다.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침이 되자 봉석은 사랑방으로 갔다. 김진사는 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주인 어르신, 왜 그러느냐. 다른 머슴들은 쌀 10가마니를 받는다 하여서요. 김진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저는 왜 품깸을 안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김진사는 책을 덮고 봉석을 바라보았다. 순순히 일만 하던 바보 머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는 사실이 못마땅했다. 봉석은 그 시선을 피하지도 제대로 마주하지도 못한 채 서 있었다. 그저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질문 하나로 봉석의 열해는 끝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진사는 봉석을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종이를 넘기던 소리조차 사라지고 숨소리만 낮게 맴돌았다. 봉석은 그 침묵이 무섭다는 것도 모른 채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그저 어른이 뭐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더냐. 김진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봉석은 솔직하게 말했다. 다른 머슴들이 쌀을 받는다는 이야기. 장복이 해준 말을 하나하나 꺼냈다. 말을 하면 할수록 김진사의 얼굴빛은 점점 굳어갔다. 10해 동안 한 번도 따지지 않던 사내가 이제 와서 품깸을 입에 올린 것이 못마땅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김진사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어릴 적부터 내가 먹여 살렸지 않느냐. 집도 주고 밥도 주고 그게 다 품침 아니더냐. 봉석은 고개를 숙였다. 어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꿈틀거렸다. 다른 머슴들은 쌀을 받는데 자신은 왜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른 머슴들도 일을 하고 쌀을 받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놈이 바보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하는구나. 김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 안을 몇 걸음 오가던 그는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마당 한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며칠 전장에서 사온 새끼 강아지가 묶여 있었다. 아직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이 또렷한 진돗개였다. 저기 있는 강아지가 보이지 않느냐.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놈은 귀한 개다. 쌀 20가마니 값은 좋게 하는 놈이지. 봉석의 눈이 커졌다. 쌀 20가마니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대단히 큰 값이라는 것만은 느껴졌다. 이걸 내 품깸으로 가져가거라. 김진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거라. 꼴도 보기 싫다. 말이 끝나자마자 김진사는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봉석을 볼 생각이 없다는 태도였다. 봉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왜 쫓겨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아직도 안 나가고 뭐 하느냐. 그 말에 봉석은 비로소 몸을 움직였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강아지를 안았다. 강아지는 따뜻했고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봉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오두막으로 향했다. 뒤에서 다른 머슴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10해를 일했는데 강아지 한 마리라니. 바보라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머슴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김진사의 성정을 알기에 말 한마디 보태는 것이 화를 부를 뿐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오두막에 도착한 봉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품에 안긴 강아지가 꼼지락거리며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봉석은 그 눈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너가 내 품짐이란다. 강아지는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꼬리를 흔들었다. 봉석은 김진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 강아지가 정말로 귀한 존재이고 자신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심은 없었다. 봉석의 마음에는 늘 그랬듯
사람을 믿는 마음만 남아 있었다. 이름을 지어야겠지. 봉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을 가져다 주는 강아지니까. 복이라 하자. 복이는 짧게 짖으며 봉석의 손을 핥았다. 그날 밤 봉석은 보기를 품에 안고 잠을 청했다. 오두막은 조용했고 바람 소리만 낮게 스며들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품 안의 온기 덕분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은 곧바로 봉석을 밀어붙였다. 김진사 댁으로 나갈 수 없게 되자 먹을 것이 끊겼다. 오두막에 남아있던 쌀은 며칠치도 되지 않았다. 봉석은 밥을 아끼며 먹었고 보기에게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 보기야, 우리 어쩌면 좋으냐. 보기는 봉석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봉석을 따라가겠다는 듯했다. 봉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며칠을 굶다시피 하던 어느 날 봉석은 산으로 가기로 했다. 예전에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산에는 약초가 많고 그것을 캐다 팔면 쌀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었다. 무엇이 약초인지, 무엇이 독초인지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보기야, 산에 가보자. 봉석은 보기를 데리고 산길로 들어섰다. 배는 고팠고 다리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다. 산에는 온갖 풀과 나무가 뒤엉켜 자라고 있었다. 봉석은 이리저리 살피며 풀을 캐기 시작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것, 쓸모 있어 보이는 것을 가리지 않고 뽑았다. 이건 약초일까? 봉석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었다. 대답은 없었다. 배가 점점 더 고파졌다. 그때 노란 열매가 달린 풀이 눈에 들어왔다. 봉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열매를 따 입에 넣었다.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그는 삼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뒤틀리듯 아파오기 시작했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봉석은 비틀거리다 결국 땅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보기가 크게 짖기 시작했다. 산속에 울려 퍼지는 짖음은 멈추지 않았다. 봉석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고 그 소리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강아지 하나를 품삯으로 봤던 그날, 봉석의 삶은 이미 이전과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 봉석 자신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산속에 울려 퍼지던 보기의 짖음은 점점 더 거세졌다. 메아리처럼 능선을 타고 번지며 마치 누군가에게 살려달라 외치는 소리처럼 이어졌다. 봉석은 땅에 쓰러진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배는 쥐어짜듯 아팠고 눈앞은 하얗게 흐려졌다. 몸을 일으키려 해도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기야. 입술이 겨우 움직였지만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봉석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그 손등에 따뜻한 혀가 닿았다. 보기는 봉석의 얼굴을 핥고 다시 산을 향해 짖었다. 멈추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소리였다. 그때였다. 풀을 헤치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 산중에서 개 짖는 소리가 왜 이렇게 요란한가? 중년의 사내였다. 어깨에는 약초 자루가 매어 있었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보기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다가 그 뒤에 쓰러져 있는 봉석을 발견하고는 급히 다가왔다. 아이고,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사내는 봉석의 얼굴을 살폈다. 입술이 퍼렇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봉석의 입가에 묻은 노란 열매의 흔적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이런, 독초를 잘못 먹었구나. 그는 이 고을에서 오래 산을 다닌 약초꾼 천배였다. 어떤 풀이 약이 되고 어떤 풀이 독이 되는지 손등에 주름만큼이나 익숙한 사람이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하겠어. 천배는 봉석을 업어 올렸다. 생각보다 몸이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보기는 그 옆에서 끊임없이 주위를 맴돌며
길을 안내하듯 앞서 달렸다. 천배는 숨을 고르며 산을 내려왔다. 봉석의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다. 천배의 집은 산 아래 작은 초가였다. 그는 봉석을 방 안에 눕히고 곧장 약초를 꺼내 불에 올렸다. 물에 풀을 넣고 달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버텨라. 네, 개가 아니었으면 자네는 벌써. 보기는 봉석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천배가 달인 약을 봉석의 입에 조금씩 흘려넣자 봉석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밤이 깊도록 천배는 잠들지 않았다. 봉석의 숨결을 살피고 식은땀을 닦아주며 시간을 견뎠다. 동이 틀 무렵 봉석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다. 살았구나. 천배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쯤 봉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낯선 천장을 보며 그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정신이 드는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봉석은 고개를 조금 끄덕였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살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히 느껴졌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초를 먹으면 안 되지. 봉석은 옆을 보았다. 보기가 거기 있었다. 꼬리를 흔들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봉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보기야. 천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말했다. 자네 강아지가 계속 짖지 않았으면 난 그냥 지나쳤을 걸세. 봉석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천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배는 손을 내저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네. 아니, 자네가 아니라 저 개가 말일세. 며칠 동안 봉석은 천배의 집에서 몸을 회복했다. 독이 빠지자 배의 통증은 사라졌고 기운도 조금씩 돌아왔다. 그동안 봉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배에게 털어놓았다. 김진사 댁에서의 열애 품챔 대신 받은 강아지, 쫓겨나듯 나온 그날의 일까지. 천배는 말없이 들었다. 봉석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낮게 말했다. 세상엔 바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보로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봉석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 못했지만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이제 어찌할 생각인가. 봉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먹고 살 길을 모르겠습니다요. 천배는 잠시 봉석을 바라보다가 산을 가리켰다. 그럼 나랑 같이 산에 다니지 않겠나. 봉석의 눈이 커졌다. 저 같은 사람도요. 약초는 머리가 아니라 손과 마음으로 배우는 거네. 그날부터 봉석은 천배를 따라 산에 올랐다. 천배는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이 풀은 먹으면 안 되는 것. 이 뿌리는 기침에 좋은 것. 언제 캐야 약효가 좋은지까지. 봉석은 느렸지만 절대 대충 넘기지 않았다. 밤이 되면 오늘 본 풀을 떠올리며 혼자 되뇌었다. 이건 더덕, 이건 도라지. 보기는 언제나 그 옆을 지켰다. 봉석이 풀을 캐면 보기는 주변을 살폈다. 산길이 위험하지 않은지, 낯선 기척은 없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온 것처럼 움직였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봉석의 손놀림도 달라졌다. 이제 그는 어떤 풀이 약초인지, 함부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되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면 쌀 한 돼, 두 되를 살 수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다. 어느 날 천배는 봉석에게 말했다. 이제 자네 혼자서도 해볼 수 있겠네. 봉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요. 천배는 웃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봉석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보기와 함께라면 길을 잃지 않을 것 같았다. 산을 오르며 봉석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아직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봉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산에는 그날따라 바람이 잔잔했다. 봉석은 보기를 앞세우고 익숙한 산길을 올랐다. 천배에게서 배운 대로 그늘진 곳과 양지 바른 곳을 가려보며
풀을 살폈다. 손에 잡히는 흙의 촉감이 전과 달랐다. 이제는 무작정 캐지 않았다. 잎의 결을 보고 줄기의 색을 보고 냄새를 맡았다. 몸은 여전히 느렸지만 마음은 차분해져 있었다. 보기야 너무 멀리 가지 말거라. 보기는 몇 걸음 앞에서 봉석을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눈빛은 늘 그랬듯 또렷했다. 봉석이 풀을 캐는 동안 보기는 주변을 맴돌며 낯선 소리를 경계했다. 그 모습이 봉석에게는 든든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걷던 중 보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달리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장난치는 걸까 싶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보기는 일정한 거리에서 멈춰 서서 같은 방향을 향해 계속 짖었다. 낮고 짧은 소리였다. 경고처럼 들렸다. 왜 그러느냐 보기야. 봉석은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풀숲 사이로 희미한 형체가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의 발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흙투성이가 된 치마자락, 긁힌 살캔. 봉석은 숨을 삼켰다. 여인이 쓰러져 있었다. 이보시오. 봉석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대답이 없었다. 여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다. 팔과 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고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보기야 기다려라. 봉석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업었다. 몸이 놀랄 만큼 가벼웠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봉석의 숨은 점점 가빠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보기는 앞에서 길을 열었다. 마치 이 길을 알고 있다는 듯 망설임이 없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봉석은 여인을 방 안에 눕혔다. 그리고 천배에게 배운 대로 약초를 꺼냈다. 상처에 바를 풀과 기운을 돋울 풀을 따로 다렸다. 손이 떨렸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잘못하면 더 해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금만 참으시오. 여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봉석은 달인 약을 조심스럽게 입에 흘려 넣었다. 여인은 힘겹게 삼켰다. 봉석은 밤새 방을 떠나지 않았다. 보기 역시 문 앞에 엎드려 꼼짝하지 않았다. 새벽녘 여인의 숨결이 조금 안정되었다. 봉석은 그제야 긴 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밝아올 즈음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을 보며 잠시 멍하니 있다가 봉석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제 집입니다. 여 산에서 쓰러져 계셔서 여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가가 젖어들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석은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여인의 이름은 백선이었다. 젊었지만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였다. 봉석은 묻지 않았다. 다만 여인이 스스로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자 백선의 기운은 조금씩 돌아왔다. 그 사이 봉석은 약초를 캐러 다녀왔고 백선은 누운 채로 그를 기다렸다. 어느 날 백선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어찌 산에 있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선은 다른 고을의 부잣집에서 살림을 돕고 있었다고 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먹고 살 길이 없어 들어간 곳이었다. 처음에는 별일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집주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피하려 할수록 더 노골적이 되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집주인이 방으로 들어왔고 백선은 필사적으로 밀쳐냈다. 그 틈에 도망쳤다. 뒤에서 도둑이라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불빛이 따라왔다. 백선은 밤길을 가리지 못한 채 산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백선은 고개를 숙였다. 봉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물을 데워 죽을 쑤었다. 그리고 그릇을 두 손으로 건넸다. 먼저 드시오. 백선은 그릇을 받아들고 한 숟갈씩 떠먹었다. 그 모습이 봉석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날 이후 백선은 조금씩 일어나 집안을 도왔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다.
봉석이 산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요. 봉석은 멋쩍게 웃었다. 무리하지 마시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에는 말이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러워졌다. 복이 역시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다. 오두막 안에는 오래간만에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찼다. 어느 날 봉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몸은 이제 괜찮으신지요? 네, 많이 나았습니다. 갈 곳이 있으신지요? 백선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없습니다. 봉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럼 여기 계셔도 됩니다요. 백선은 놀란 눈으로 봉석을 바라보았다. 저 같은 사람을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석은 고개를 극적이며 웃었다. 저야말로 같이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요. 그날 밤 오두막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봉석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산과 약초와 보기 말고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봉석의 삶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산길에 깔린 흙냄새가 달라졌고 봉석은 그제야 가을이 왔음을 알았다. 나뭇잎은 서서히 색을 바꾸고 있었고 바람은 여름처럼 무겁지 않았다. 오두막 마당에서 백선은 말린 빨래를 개고 있었고 봉석은 보기를 데리고 산으로 나설 채비를 했다. 오늘은 해지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백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봉석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예전에는 누구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다. 봉석은 보기를 앞세우고 산길로 들어섰다. 이제 산은 두렵지 않았다. 선배에게 배운 기억이 손끝과 눈에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보기가 곁에 있었다. 보기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보기는 짧게 짚고 앞서 나갔다. 가을 산은 약초꾼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뿌리를 캐야 하는 때였기 때문이다. 봉석은 흙을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급할 필요는 없었다. 서두를수록 놓치는 것이 많다는 걸 이미 배웠다. 한참을 걷던 중 보기가 갑자기 멈춰섰다. 평소와 달리 몸을 낮추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봉석은 그 뒤를 따랐다. 왜 그러느냐? 보기가 멈춘 자리에는 다른 풀들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봉석은 무릎을 꿇고 잎을 살폈다. 잎의 모양, 줄기의 결계 상태,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설마. 봉석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기 시작했다. 손으로 흙을 헤치자 굵고 단단한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간 숨이 뱄는 듯했다. 산삼이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었다. 나란히 자란 두 뿌리, 굵기와 빛깔이 예사롭지 않았다. 봉석의 손이 떨렸다. 선배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이런 산삼은 평생 한 번 보기 힘들다고. 보기야, 네가 찾은 것이냐? 보기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봉석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봉석은 흙을 더 파지 않고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다. 흥분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걸 캐도 되는지, 혹시 욕심이 화를 부르지는 않을지. 하지만 봉석은 마음을 다잡았다. 욕심으로 캐는 것이 아니라 운처럼 주어진 것을 정성으로 대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산삼을 캐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손으로 흙을 받치며 시간을 들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봉석은 중얼거렸다. 보기는 그 곁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봉석의 품에는 산삼이 있었다.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은 묵직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봉석은 곧장 백선을 불렀다. 백선이, 이리 와 보시오. 백선은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다가
봉석의 품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산삼입니까? 예. 보기가 찾았습니다. 백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산삼의 크기와 빛깔을 보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건 큰 돈이 됩니다.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일 장에 나가보려 합니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기쁨보다는 조심스러움이 컸다. 삶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두려웠다. 보기는 그 사이에서 태평하게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봉석은 산삼을 품에 안고 장으로 갔다. 약재상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산삼을 본 약재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런 산삼은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이오. 약재상은 산삼을 한참 들여다본 뒤 은자를 꺼냈다. 150냥. 봉석은 숫자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손에 쥔 무게가 달랐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요? 봉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집을 사고 싶습니다요. 그날 봉석은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기와집을 샀다. 넓은 마당과 여러 칸의 방이 있는 집이었다. 집을 둘러보는 동안 봉석은 계속 현실감이 없었다.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발이 허공에 뜬 것 같았다. 오두막으로 돌아온 봉석은 백선을 바라보았다. 이제 여기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요. 백선은 잠시 집안을 둘러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방님, 저는 봉석은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다만 솔직하게 말했다. 혼인 올립시다. 백선의 눈이 흔들렸다. 정말입니까? 예, 같이 살고 싶습니다요. 그 말은 꾸밈이 없었다. 계산도 없었다. 백선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렸다. 큰 잔치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 축하해 주었다. 예전의 바보 머슴이 아니라 성실하고 착한 사내로 봉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와집의 첫날 밤, 봉석은 마루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었다. 보기야,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보기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봉석의 삶은 그렇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들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봉석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기와집으로 옮긴 뒤에도 봉석의 하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해가 뜨면 몸이 먼저 깨어났고 손은 여전히 산을 기억했다. 돈이 생겼다고 해서 산을 멀리할 수는 없었다. 산은 봉석에게 배고픔의 끝이자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준 곳이었다. 그는 보기를 불러 세워 천천히 길을 나섰다. 보기야, 오늘은 깊이 들어가지 말자. 보기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흔들며 앞서갔다. 기와집 뒤편에서 시작되는 산길은 여전히 고요했고 봉석의 발걸음은 그 고요를 깨뜨리지 않으려는 듯 느렸다. 약초를 캐는 손놀림은 안정되었고 마음은 더 차분해졌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 여유가 남아 있었다. 그 소문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봉석이 산삼을 캤다는 이야기, 그 덕에 기와집을 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 한 마리 개였다는 이야기.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술집 앞에서 말이 오갔다. 그 말들 중 하나가 결국 천배의 귀에 닿았다. 천배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회 넘게 산을 다녔지만 산삼은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다. 그런데 봉석이 그 느리고 순한 사내가 그것도 개의 덕에 산삼을 캤다니 처음에는 웃어 넘기려 했다.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씨처럼 번지는 생각을 막을 수 없었다. 저 개만 있으면 천배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봉석을 살려준 것도 자신이고 약초를 가르쳐 준 것도 자신이다. 그 은혜의 대가로 개 한 마리쯤은 괜찮지 않느냐고. 그 생각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다. 결국 그는 밤을 택했다. 그날 밤 기와집은 조용했다. 봉석과 백선은 하루의 피로에 잠들어 있었다. 달빛이 마당을 가로지르던 시각
천배는 담장을 넘었다.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옮겼다. 보기는 마당 한쪽에서 몸을 말고 자고 있었다. 보기야. 천배는 낮게 불렀다. 보기의 귀가 움직였다. 익숙한 냄새였다. 산에서 늘 보던 사람. 보기는 짖지 않았다. 천배는 주머니에서 말린 고기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잠깐만 나와 보자. 보기는 고기를 냄새에 맡다가 천배를 바라봤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다. 천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목줄을 꺼내 보기에 채웠다. 매듭은 급했다. 담장을 넘고 산길로 접어들자 보기는 걸음을 멈췄다. 방향이 달랐다. 집 쪽으로 몸을 틀었다. 천배는 줄을 당겼다. 가만히 있어. 보기의 몸이 낮아졌다. 이빨이 드러났다. 천배는 당황했다. 줄을 더 세게 당기는 순간 보기는 몸을 틀어 달려들었다. 으르렁거림이 어둠을 갈랐다. 천배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손에서 줄이 놓였다. 보기는 곧장 달렸다. 산 아래로 집이 있는 방향으로. 천배는 땅에 주저앉아 허탈하게 숨만 골랐다. 달빛 아래서 욕심만 남았다. 새벽 봉석은 습관처럼 보기를 불렀다. 보기야 밥 먹자. 대답이 없었다. 마당을 둘러봤다. 담장 밖까지 살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부인. 백선이 급히 나왔다. 두 사람은 집 안팎을 뒤졌다. 이름을 불러도 소리를 질러도 대답은 없었다. 봉석의 손이 떨렸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불을 헤치는 소리, 그리고 숨찬 숨결. 보기가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목에는 낯선 목줄이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봉석은 그대로 주저앉아 보기를 끌어안았다. 어디 갔었어? 보기는 봉석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백선도 그 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웃었다. 봉석은 목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았지만 묻지 않았다. 지금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천배가 기와집을 찾았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마당에서 봉석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네. 말은 짧았다. 숨을 고른 뒤 천배는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욕심이 앞섰다고 순간 판단을 그르쳤다고. 보기를 잃을 뻔한 순간에서야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다고. 봉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보기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봉석은 천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이 없었으면 저는 진작 산에서 말을 끝내지 못했다. 대신 봉석은 천배의 손을 붙잡았다. 이제 됐습니다요. 천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혔다. 돌아서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그날 밤 봉석은 마루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었다. 달빛이 털 위에 내려앉았다. 보기야, 우리는 서로를 놓치지 말자. 보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봉석의 곁에 몸을 붙였다. 욕심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평온이 돌아오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즈음 기와집 앞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마당으로 나온 봉석의 눈에 포졸들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창이 들려 있었다. 백선은 순간 숨을 삼켰다. 보기는 봉석의 다리 곁에 바짝 붙어 낮게 으르렁거렸다. 봉석이 맞느냐? 예, 그렇습니다요. 내 개를 훔친 죄로 관아에 나와야겠다. 말은 짧았다. 봉석은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훔쳤다니. 보기는 그저 그의 곁에 오래 함께 있었을 뿐이었다. 봉석은 포졸들의 시선을 피해 보기를 쓰다듬었다. 부인 잠깐 다녀오겠습니다요. 백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떨렸다. 봉석은 보기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다. 길 위에서 소문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이 봉석을 따라 움직였다. 관아 마루에는 김진사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봉석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오래전 품창을 묻던 그날의 사랑방이 떠올랐다. 사또, 김진사는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바보놈이 제 개를 훔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개가 산삼을 찾았다 하니 산삼도 산삼을 팔아 산기와 집도 모두 제 것이옵니다. 말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봉석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다. 김진사는 개를 빌미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사또의 시선이 봉석에게 옮겨왔다. 봉석이 내 말도 들어보자. 봉석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김진사 댁에서 10해를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해마다 쌀 10가마니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품삯을 여쭤보자 진사 어르신께서 이 강아지를 쌀 20가마니 값이라며 주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요 김진사는 재빨리 끼어들었다. 거짓말입니다. 저런 바보가 무슨 말을 지어내겠습니까? 사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럼 증인을 부르도록 하지. 잠시 후 김진사 댁에서 일하던 머슴들이 불려왔다. 장복을 포함해 셋이었다. 그들은 마루에 서자마자 김진사의 눈빛을 느끼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관아의 공기는 무거웠다. 똑바로 말하라. 거짓을 말하면 곤장을 맞는다. 사또의 말에 장복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봉석을 한 번 보고 김진사를 한 번 보았다. 오래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봉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장복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또, 진사 어른이 봉석이에게 그 강아지를 품삯으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장복의 말은 이어졌다. 시장에선 한 양에 사온 것을 쌀 20가마니 값이라 속이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김진사에게 꽂혔다. 이 말이 사실이냐?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다. 변명은 길었지만 힘이 없었다. 사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다. 김진사는 봉석에게 그동안 주지 않은 품삯 쌀 100가마니를 지급하라. 또한 거짓 고발의 죄로 곤장 20대를 치도록 한다. 포졸들이 김진사를 끌어냈다. 그의 외침은 관아 밖으로 사라졌다. 봉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사또가 봉석을 향해 말했다. 이제 억울함은 풀렸다. 봉석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요. 관아 밖에서 백선이 달려와 봉석의 팔을 붙잡았다. 보기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었다. 봉석은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열해 동안 알지 못했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김진사 댁에서 쌀이 도착했다. 100가마니. 마당에 쌓인 쌀자루를 보며 봉석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백선이 그의 곁에 섰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봉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 몫을 받은 것 같습니다요. 그날 저녁 봉석은 쌀자루 앞에서 보기를 쓰다듬었다. 보기야,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보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봉석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봉석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바보라 불리던 사내는 스스로의 말을 끝까지 해냈고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 그날 밤 기와 집의 등불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다. 세월은 소리 없이 흘렀다. 관아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봉석의 집에는 더 이상 소문이 머물지 않았다. 대신 하루의 리듬이 자리를 잡았다. 아침이면 백선이 밥을 지었고 봉석은 마당을 쓸었다. 보기의 발소리가 가장 먼저 집안을 깨웠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평범해 보이는 나날이었지만 봉석에게는 그 모든 순간이 새로웠다. 쌀 100가마니는 마당 한쪽에 쌓여 있었다. 봉석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췄다. 숫자를 세려는 마음이 아니라 시간을 떠올리기 위해서였다.
열해 동안의 새벽과 딴 말하지 못한 질문들이 거기에 있었다. 봉석은 쌀자루를 쓰다듬듯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지나간 일로 남겨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보기는 나이를 먹고 있었다. 예전처럼 산을 뛰어다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봉석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면 보기는 그 옆에 누워 눈만 굴렸다. 아이들이 넘어질 때마다 먼저 다가가 코로 밀어 일으켰다. 봉석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보기야, 너는 참 많은 걸 지켜보는구나. 보기는 대답 대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다. 봄이 오자 백선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봉석은 말수가 더 줄었다. 대신 손이 바빠졌다. 물을 길고 장작을 패고 밭을 일구었다. 백선이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봉석은 조용히 앞에 나섰다. 내가 하겠습니다요. 괜찮아요. 괜찮아도 제가 하겠습니다요. 그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흔들림도 없었다. 백선은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이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봉석은 방 밖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보기는 문 앞에 앉아 귀를 세웠다.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그러다 문이 열리고 산파가 말했다. 아들입니다. 봉석의 숨이 한 번에 빠져나왔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손바닥에 닿았다. 보기야. 보기가 다가왔다. 봉석은 아이를 보기에 가까이 데려갔다. 보기는 냄새를 맡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핥았다. 봉석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이 아이 이름은 복동이라 하자. 백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이름이에요. 시간은 다시 흘렀다. 복동이 걸음을 떼고 말을 흉내내기 시작할 즈음 집안에는 또 하나의 울음이 더해졌다. 이번에는 딸이었다. 봉석은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복순이라 하자 백선은 웃었다. 집안에는 이름처럼 복이 쌓여갔다. 하지만 세월은 늘 같은 얼굴만 보여주지 않았다. 보기는 점점 오래 눕는 시간이 많아졌다. 산으로 나가자고 해도 마당에서 고개만 들었다 놓았다. 봉석은 보기를 안고 햇살이 드는 언덕으로 올라갔다. 보기가 좋아하던 곳이었다. 힘들지. 보기는 봉석의 품에서 숨을 골랐다. 꼬리가 한 번 아주 작게 움직였다. 그날 저녁 보기는 봉석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숨이 멈추는 순간을 봉석은 놓치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보기를 아는 채 오래 앉아 있었다. 백선과 아이들이 곁에 와 앉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봉석은 집 뒤편 언덕에 보기를 묻었다. 그 자리에 꽃을 심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었다. 고맙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이후로도 봉석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는 여전히 산에 올랐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산이 그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약초를 캐서 필요한 만큼만 팔았다. 남는 것은 이웃에게 나누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봉석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전에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봉석을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이름을 불렀다. 봉석이라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봉석은 그 변화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다. 다만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얼굴을 보고 백선과 밥을 먹고 꽃이 핀 언덕을 바라보면 충분했다. 어느 가을 저녁 봉석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선명했다. 그는 보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빈자리는 여전히 있었지만 허전하지는 않았다. 함께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다.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봉석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지나가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오래전 산에서 울리던 지즘처럼 들렸다. 봉석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다.